사과에 맞은 상처는 한 달 이상이나 그레고르를 괴롭혔다. 가족들 중에서 누구도 감히 그레고르의 몸에 박힌 사과를 뽑아내는 사람은 없었다. 사과는 이 사건을 나타내는 기념품처럼 살 속에 박힌 채로 있었다. 그레고르의 모습이 아무리 참담하고 징그럽다 하더라도 그가 가족의 일원이며 가족의 일원인 그를 원수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버지는 차츰 깨닫는 듯 했다. 아버지는 혐오스러운 감정을 가슴속에 접어두고 오직 꾹 참는 것만이 가족의 의무라고까지 생각했다. 그레고르는 상처 때문에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지금으로서는 방을 건너가는 것만도 마치 병든 노인처럼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더구나 벽을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런데 다른 일이 그를 기쁘게 했다. 그것은 거실과 그레고르의 방을 가로막고 있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레고르는 이제 문이 열리기 한두 시간 전 뚫어지게 문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습관처럼 되었다. 어두운 방 안에 갇혀있는 그의 모습은 거실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았고 반대로 그레고르에게는 가스등이 환히 켜진 테이블 주위에 모여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의 대화를 옛날보다 훨씬 자유롭게 들을 수가 있었다. 출장 중 어느 싸구려 호텔에서 칙칙한 침대 속에 지친 몸을 던져야 했던 시절, 그레고르는 항상 부러운 눈으로 자기 집 거실에 모여 앉아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식구들의 모습을 그리워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들은 옛날에 생기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지금은 그냥 잔잔히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 평소와 같이 안락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고 어머니는 등불 아래 몸을 내밀고 얼마 전 가게에서 맡아온 고급 속옷을 바느질했으며 점원이 된 누이 동생은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저녁에 속기술과 프랑스어를 공부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도 좀처럼 수의 제복을 벗지 않았다. 실내복은 필요가 없었다. 그는 아직도 자기 직장에서 상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제복을 단정하게 입은 채로 잠이 들었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아버지의 제복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다. 10시가 되면 항상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를 흔들었다. 그리고 침대로 가서 편히 자도록 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사실 그런 상태로 잠을 자면 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이 필요했다. 그러나 수의가 된 이후로 고집만 늘어난 아버지는 오래 거실에 있기를 원했고 그러다가 이내 다시 잠이 들어 버렸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잠을 깨우려고 흔들면 아버지는 15분 정도는 눈을 감은 채로 고개만 가로 저을 뿐 자리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옷깃을 잡아당기면서 그의 귓전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고 누이 동생은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합세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으면 그제야 그는 겨우 눈을 뜨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번갈아 보면서 입버릇처럼 늘 하던 말을 중얼거렸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나의 노후의 휴식처다. 그러고는 두 여인의 부축을 받으며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몸이 자신에게도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그녀들을 따라 문 앞까지 갔다. 그러면 어머니는 재빨리 바느질 도구를 챙기고 누이 동생은 펜을 정리해서 아버지의 뒤를 쫓아서 잠자리를 돌봐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변해갔다. 가족 모두 일에 지쳐 피곤해했고 아무도 그레고르를 보살펴줄 여유가 없었다. 집안 살림은 점점 궁핍해져 갔다. 결국은 하녀도 내보냈고 그 대신 몸집이 큰 백발의 여인이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며 가장 힘든 일만을 해주고 갈 뿐이었다. 그 외의 모든 일은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면서 해냈다. 심지어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목회나 축하 모임이 있을 때면
화려하게 몸에 치장하던 여러 가지 잡다한 장식품 같은 것들도 팔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것을 얼마나 받고 팔면 될까 하고 서로 의논하는 것을 엿듣고서야 알게 된 일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집 문제였다. 현재의 형편으로 이 집은 너무 컸다. 그러나 이사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레고르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이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단지 그레고르에 대한 고려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적당한 상자에다 숨만 쉴 수 있게 해놓으면 그레고르쯤은 문제없이 운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를 방해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완전한 절망감과 친척들의 눈총 때문이었다. 세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갖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온 집안 식구들이 이미 포용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은행의 말단 직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날라다 주는 일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남의 빨랫감을 얻어하느라 자신을 희생했고 누이 동생은 손님의 기호에 따라 판매대 뒤에서 바쁘게 뛰었다. 그러나 이미 가족들은 지쳐 있었다. 그레고르는 밤낮을 거의 뜬 눈으로 새다시피 했다. 그는 종종 이번에 방문이 열리면 옛날처럼 집안 살림을 자신이 도맡아 하리라고 생각해 보았다. 그의 뇌리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회사 사장이나 지배인, 사원과 수습사원들 또는 몹시 머리가 둔한 급사, 다른 장사를 하고 있는 두세 명의 친구들이 가끔 떠올랐고 어느 시골 호텔에 하녀며 즐거운 추억들, 진지했으나 구원이 너무 늦었던 어느 모자점의 회계원인 처녀의 모습도 나타났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낯선 사람이나 이미 잊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뒤죽박죽이 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모습이 다시 사라지자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다. 그런가 하면 가족에 대한 걱정 같은 것은 전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자신에 대한 학대에 단지 화가 치밀 뿐이었다. 무엇을 먹으면 식욕이 생기는지 자신도 전혀 알 수 없었고 또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방으로 기어가서 자기 입맛에 맞는 몇 가지를 가져올 계획을 세워보기도 했다. 누이 동생도 요즘은 그레고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침이나 점심때 가게에 나가기 전에 아무 음식물이나 밥비 챙겨서 발끝으로 그의 방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저녁 때는 그가 음식에 손을 댔건 안 댔건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비지를 해버렸다. 누이 동생이 늘 하던 방 청소도 요즘 들어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사방 벽을 따라 더러운 자국이 줄줄이 남아 있었으며 여기저기에 갖가지 먼지와 오물 덩어리가 흩어져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누이 동생이 방에 들어올 때 일부러 더러운 구석에 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주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그곳에 웅크리고 있어도 누이 동생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와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오물을 발견했을 텐데도 마치 오물을 방치해 두려고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다. 오히려 누가 그레고르의 방 청소에 대한 자신의 특권을 침해하기라도 할까봐 신경을 곤두세웠다. 언젠가 어머니가 선호통의 물로 그레고르의 방을 대청소한 일이 있었다. 그때 방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 기분이 몹시 상한 그레고르는 화가 나서 소파 위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모치는 그 벌을 받았다. 왜냐하면 저녁에 돌아온 누이 동생이 그레고르의 방 상태가 변한 것을 확인하고는 몹시 화를 내며 어머니에게 달려가 눈을 흘기며 돌아서서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울음소리에 놀란 아버지가 안락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태도에 부모님은 놀라고 질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뒤늦게 전후 사정을 눈치챈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서 왜 당신은 그레고르의 방 청소를 딸아이에게 맡겨두지 않았느냐고 어머니를 책망했고 그레테에게는 앞으로 다시는 어머니가 청소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다짐을 받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격분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다. 한쪽에서는 그레테가 경련을 일으키며 몹시 흐느껴 울며 테이블을 두드렸다. 방문이 닫혀 있었더라면 이런 장면을 보지 않아도 되고 이런 소란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을 누구도 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큰 소리로 쉿 하는 소리를 냈다. 그러나 아무리 누이 동생이 낮근무에 시달려 그레고르를 돌보는 일에 실증을 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딸 대신에 애쓸 필요는 조금도 없었다. 왜냐하면 고용된 늙은 할멈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랜 삶 동안 온갖 쓰라린 일을 겪어온 이 할멈은 그레고르를 처음부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 땐가 우연히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어본 일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은 아니었다. 몹시 놀란 그레고르는 누구에게 쫓기는 것도 아니면서 슬슬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할멈은 양손을 아랫배 위에 대고 깍지 낀 채 그레고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후론 시간만 나면 아침 저녁으로 슬그머니 문을 열고 몰래 그레고르를 들여다보는 일을 계속했다. 처음에 할멈은 중얼거렸다. 말똥벌레야, 이쪽으로 오너라. 그녀로서는 다분히 정다운 말을 건네듯 그레고르를 자기 쪽으로 오도록 유인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그런 소리는 무시해버렸다. 문이 열린 것을 모른 채 하며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 그레고르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넣어준 음식물 옆을 스칠 때에만 장난삼아 한 입 먹어보거나 삼키지 않고 몇 시간 동안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대개는 나중에 뱉어버렸다. 이 무렵 식구들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그것은 달리 둘 곳이 마땅치 않은 갖가지 물건을 이 방에다 넣어두는 것이었다. 이러한 물건들은 꽤 많았다. 왜냐하면 집안의 방 하나를 하숙했기 때문이다. 성미가 까다로운 하숙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질서와 청결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것도 자기가 쓰는 방뿐만 아니라 하숙생이라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이 집안 사람이 된 이상에는 이 집 전체, 특히 부엌이 청결해야 된다고 이것저것 참견했다. 필요 없는 물건이나 아주 더러워진 잡동사니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더구나 죄를 치우는 상자며 부엌에서 쓰던 쓰레기통까지도 그레고르의 방으로 옮겨졌다. 할멈은 당장 필요치 않은 물건들은 눈에 띄기 무섭게 모조리 그레고르의 방으로 쑤셔 넣었다. 다행스럽게도 그레고르의 눈에는 날라오는 물건과 그 물건을 들고 있는 손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틀림없이 할멈은 언제나 기회를 보아서 그런 물건들을 다시 찾으러 오거나 혹은 전부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내다버릴 속셈이었겠지만 사실은 모두 그대로 처음 던져두었던 그 자리에서 뒹굴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그 잡동사니들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다. 자유스럽게 기어다닐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그것들을 치워버렸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고 난 후에는 초주검이 되어 공연히 우울해져 몇 시간 동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잡동사니를 옮기는 일에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하숙하는 신사들은 가끔 한자리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럴 때는 항상 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이것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문이 열려있는 밤에도 다른 물건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집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자기 방의 제일 어두운 구석에 엎드려 지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할멈이 거실의 문을 약간 열어놓은 채로 내버려둔 일이 있었다. 저녁이 되어 하숙인들이 거실로 들어와 불을 켰을 때에도 문은 그대로 열린 채로 있었다. 세 사람은 테이블 윗자리에 앉게 되었다. 예전에 부모님과 그레고르가 앉았던 자리였다. 세 사람은 냅킨을 펼치고 나이프와 포크를 손에 들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고기를 담은 큰 접시를 들고 문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곧이어서 누이 동생이 감자 담은 그릇을 들고 나타났다. 음식에선 김이 무럭무럭 오르고 진한 냄새가 풍기었다. 하숙생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 접시 위로 몸을 구부렸다. 실제로 세 사람 중에서 우두머리 격으로 보이는 중앙에 앉은 사내가 큰 접시에 담은 고기를 한 조각 썰어냈다. 충분히 연한지, 그러니까 주방으로 다시 보내지 않아도 좋은지 어떤지를 알기 위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만족해했다. 그제야 긴장된 표정으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미소를 지었다. 집안 식구들은 부엌에서 식사했다. 그래도 아버지만은 부엌으로 가기 전에 거실에 들러 제모를 손에 들고 머리를 한번 꾸벅 숙여 보이고는 테이블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하숙인 세 사람 모두 일어서서 무슨 말인지 중얼거렸다. 그러나 자기들만 남게 되자 거의 아무 말 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그레고르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식사 중에 아삭아삭 음식을 씹는 이빨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그레고르에게 음식을 먹는 데는 이빨이라는 것이 필요하며 아무리 훌륭한 입도 이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레고르는 슬픈 듯 중얼거렸다. 나도 무엇인가 먹고 싶다. 그러나 저런 음식은 싫어. 저들식으로 먹어치우다가는 죽어버리고 말겠어. 바로 그날 저녁의 일이었다. 주방 쪽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그레고르는 변신을 한 이후로 바이올린 소리를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었다. 하수구라는 새 신사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중앙에 있는 사람이 신문을 꺼내어 다른 두 사람에게 한 장씩 넘겨주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 의자에 기대어 조용히 신문을 읽으면서 담배를 피웠다. 그때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자 세 사람은 놀란 표정을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 살금살금 현관 쪽으로 걸어가서는 부엌 문 앞에 모여섰다. 부엌에서 그 발소리를 들었는지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시끄러우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천만에요.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대답했다. 괜찮으시다면 따님께서 거실로 나오셔서 연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편이 훨씬 돋보이고 유쾌할 테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아버지는 마치 자신이 바이올린을 연주한 장본인처럼 말했다. 하숙인들은 거실로 돌아와서 그들을 기다렸다. 이윽고 아버지는 악보대를 들고 어머니는 악보를, 누이 동생은 바이올린을 들고 세 사람이 함께 거실에 나타났다. 누이 동생은 침착한 태도로 연주 준비를 끝마쳤다. 이제까지 하숙을 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지나칠 정도로 하숙인들에게 예의를 갖추었다. 따라서 자신들은 의자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문에 몸을 기대고 서서 제복의 단추들 사이에 오른손을 찔러 넣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하숙인 한 사람이 의자를 권해 자리에 앉았다. 그 사람이 의자를 놓아준 곳은 방 안의 한 구석이었지만 어머니는 그냥 앉았다. 이윽고 누이 동생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의 자리에서 딸의 손놀림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레고르는 연주 소리에 끌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고개를 거실 안으로 내밀고 있었다. 그는 요사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무관심한 상태로 지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쏟았었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까지 여겼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남의 눈을 의식해야만 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은가. 지금 그의 방 안은 사방이 먼지투성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풀썩풀썩 먼지가 일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온통 먼지를 흠뻑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실밥이며 머리칼, 음식 찌꺼기 같은 것들을 등과 옆구리에 잔뜩 붙인 채로 기어다니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몇 차례씩 등을 아래로 하고 누워서 바닥에 양탄자에다 몸을 비벼대던 일도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해진 이후
도무지 그럴 의욕마저도 상실해버렸다. 이런 상태로 휴지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거실로 기어 나오면서도 그레고르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물론 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가족들은 바이올린 연주에 완전히 정신을 빼앗겨 있었다. 하숙인들은 손을 바지 주머니 속에 찔러 넣고서 악보대 바로 뒤에 자리를 잡고 서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한 소리로 속삭이더니 창가로 물러갔다. 아버지는 불안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은 훌륭하고 감미로운 바이올린 연주를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가 그만 실증이 난 모양이었다. 단지 실례가 될까봐 마지못해 듣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특히 그들이 담배 연기를 코와 입으로 내뿜는 모습은 몹시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이 동생은 여전히 아름다운 연주에 몰두하고 있었다. 고개는 한쪽으로 기우뚱하고 눈은 마치 무엇을 음미하듯 슬픈 표정으로 악보를 훑어내리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조금 더 앞으로 기어갔다. 가능하다면 누이 동생의 시선과 마주치기 위해 머리가 마룻바닥에 딱 붙어버릴 정도로 낮게 수그렸다. 이토록 음악 소리에 감동을 느끼는데도 내가 아직 동물이란 말인가. 그레고르는 자신이 동경하는 마음의 양식을 얻는 길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누이 동생의 곁에 가서 치맛자락을 끌어당겨 누이 동생에게 자기 방으로 와서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의 희망을 알릴 생각이었다. 잠자씨. 돌연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소리쳤다. 그는 곧장 천천히 앞으로 기어나오고 있는 그레고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이올린 소리가 뚝 멈췄다. 그 사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른 친구들에게 살짝 미소를 던지더니 다시 그레고르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쫓아버리는 것보다는 하숙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하숙인들은 흥분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이올린 연주보다도 그레고르에게 더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아버지는 급히 그들 쪽으로 다가가서 양팔을 크게 벌리고 그들을 그들의 방으로 돌려보내려고 애를 썼다. 동시에 몸으로는 그레고르가 보이지 않도록 가로막았다. 우두머리 사내는 뭔가 대단한 약점을 잡기라도 했다는 듯 이죽거렸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언해 두지만 그는 누이 동생과 그레고르의 어머니를 힐끗 곁눈질했다. 나는 이 집과 당신 가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쾌한 상태를 고려하여 방을 해약하겠소. 물론 지금까지의 하숙비는 한 푼도 지불할 수 없소. 그 대신 나는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신들에게 제기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해 볼 작정이요. 그는 입을 다물고 마치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동료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과연 그의 두 친구들이 곧 입을 열었다.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해약하겠소. 그들은 단호한 얼굴을 하고 거실을 나갔다. 아버지는 몸을 비틀거리며 자기 의자로 돌아가 털썩 주저앉았다. 언뜻 보기에는 평소처럼 저녁잠을 자는 것 같았지만 불안정하게 머리를 끄덕이는 것으로 보아 결코 자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그레고르는 하숙인들이 처음 자기를 발견한 바로 그 자리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의 굶주림에서 오는 허기 때문에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의 몸에 닥쳐올 무자비하고 몰인정한 상황에 대해 확실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누이 동생은 이렇게 말에 서두를 끄집어내며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순 없어요. 두 분께서는 깨닫지 못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잘 알아요. 저는 이 흉측한 괴물을 오빠라는 이름으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저것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으로서 저것을 먹여 살리고 참고 견디는 데는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그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 네 말이 옳다.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직도 완전히 숨이 가라앉지 않은 어머니는 마치 넋나간 듯한 눈길로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다. 누이 동생은 어머니에게로 급히 달려가서 이마를 짚어주었다. 아버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 결심이라도 한 듯 똑바로 의자에 앉아서 하숙인들이 식사한 후에 아직 식탁 위에 놓여있는 접시들 사이에서 자신의 제모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는 그레고르를 쳐다보았다. 저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거예요. 어쩐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우리들 처지에 도대체 어떻게 저런 끝없는 골칫거리를 집안에 두고 참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누이 동생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어머니의 얼굴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것을 본 누이 동생은 거의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여 어머니의 얼굴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얘야, 아버지는 정답고도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말이냐.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하고 누이 동생이 말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저것이 오빠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온 것이 사실은 우리들 자신의 불행이었어요. 어떻게 저것이 그레고르란 말인가요? 만일 저것이 정말 그레고르였다면 인간이 자기와 같은 짐승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쯤은 벌써 알아차리고 틀림없이 스스로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렇게만 되었다면 오빠는 없어졌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오빠를 존경하며 오빠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짐승은 우리들을 희롱하고 하숙인들을 내쫓고 급기야는 이 집 전체를 점령하고 우리들을 길거리로 몰아낼 거예요. 네, 저것 좀 보세요, 아버지. 하고 누이 동생은 벼랑간 소리를 질렀다. 벌써 시작됐어요. 그레고르에 대한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누이 동생은 어머니가 앉아있는 의자로부터 멀찍이 물러났다.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 옆에서 자신이 희생되느니 어머니를 희생시키는 편이 낫다는 듯이 어머니의 의자 뒤에서 어느덧 아버지의 등 뒤로 도망쳤다. 아버지는 딸의 움직임에 흥분한 듯 같이 일어서서 누이 동생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양팔을 앞으로 쳐들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누이 동생은 물론 그 누구도 불안하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는 단지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을 돌리기 시작한 것뿐이다. 참혹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몸을 조금만 돌리려 해도 머리에 힘이 필요했다. 그래서 여러 번 고개를 쳐들었다가는 마룻바닥에 내리쳤다. 그 이상한 동작은 그들을 의아스럽고 놀라게 했다. 그는 동작을 중지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족들은 그제야 악이 없는 그의 뜻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들의 놀라움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었으며 이제 가족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슬픈 표정으로 그레고르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두 다리를 모아 앞으로 쭉 뻗고 있었다. 누이 동생은 한쪽 팔로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다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친 상태로 애써 숨을 돌리며 간혹 쉬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다. 모든 것을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는 방향을 돌려 곧장 자기의 방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방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 새삼 놀랐다. 조금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 쇠약한 몸을 이끌고 이처럼 먼 거리를 간단하게 기어 나올 수 있었는지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빨리 기어가야만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는 가족들이 전혀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문 앞까지 왔을 때에야 비로소 뒤를 돌아보았다. 목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자신의 뒤쪽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었고 다만 누이 동생이 서 있는 것만이 보였다. 그때 그레고르의 마지막 시선이 어머니를 스쳤다.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성급하게 문이 닫히고 굳게 빗장이 걸렸다. 갑자기 일어난 이 소란 때문에 그레고르는 몹시 놀라서 다리가 휘청거리며 꺾일 정도였다. 이렇게 성급히 굴어댄 것은 누이 동생이었다. 그녀는 미리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레고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번개같이 달려와 문을 닫아 걸었던 것이다. 그레고르의 귀에는 누이 동생의 발자국 소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었다. 이제는 됐어요. 겨우 끝났어요. 누이 동생은 열쇠를 돌리면서 부모님을 향해 외쳤다. 자, 이제는 어쩔 셈인가. 그레고르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어둠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 가느다란 다리로 기어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쾌감까지 느껴졌다. 물론 전신이 아프기는 했지만 그것도 이내 가라앉았고 마침내 완전히 통증이 사라진 것을 느꼈다. 등에 박힌 썩은 사과며 부드러운 먼지에 쌓여있는 그 주위의 염증조차도 이미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애정과 연민을 갖고 가족들의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누이 동생보다도 그 자신이 훨씬 더 절실한 것이었다. 그레고르는 교회의 종소리가 새벽 3시를 칠 때까지 이처럼 공허하고 편안한 명상에 잠겨 있었다. 창밖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문득 그의 머리가 그도 모르게 밑으로 푹 수그러졌다. 콧구멍에서는 마지막 숨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아침 일찍 일하는 할멈이 여느 때처럼 잠깐 그레고르의 방을 들여다보았으나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할멈은 그레고르가 기분이 좋지 않아 일부러 꼼짝도 않고 누워있다고 생각했다. 할멈은 그레고르가 전부터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문 밖에서 손에 들고 있던 긴 빗자루로 그를 툭툭 건드렸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녀는 화를 내면서 그레고르의 몸을 슬쩍 안으로 밀어보았다. 할멈은 그레고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곧 일의 진상을 알게 되자 할멈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자신도 모르게 휘파람을 불었다. 할멈은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잠자 부부의 침실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저리 좀 가보세요. 저것이 뻗었어요. 저기 뻗어서 널브러져 있어요. 잠자 부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기겁을 하며 각자 침대 좌우로 뛰어내렸다. 잠자 씨는 어깨에 담요를 두르고 부인은 잠옷 차림으로 그레고르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에 거실의 문도 열렸다. 하숙인을 둔 이후 그레테는 거실에서 잠을 잤다. 그레테는 한잠도 자지 않은 것처럼 단정하게 완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정말 죽었어요?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할멈을 쳐다보았다. 물론 스스로 확인해 볼 수도 있었고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죽은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할멈은 증명이라도 해 보이려는 듯이 멀찍이 서서 빗자루로 그레고르의 시체를 쑥 밀어 보였다. 부인은 할멈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자,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군. 하고 잠자씨가 말하며 성호를 그었다. 나머지 세 여자들도 그가 하는 대로 따라했다. 그때까지 시체에 눈도 떼지 않고 바라보던 그레테가 입을 열었다. 저것 좀 보세요. 어쩌면 저렇게 여위였을까요? 하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어요. 먹을 것을 넣어주어도 건드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되돌아 나오곤 했어요.
사실 그레고르의 몸은 납작하게 말라붙어 있었다. 이미 다리는 몸통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주의를 끌만한 것들이 모두 없어져 버린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레테야, 잠깐 이리 좀 따라오너라. 쓸쓸한 미소를 띤 채 잠자 부인이 말했다. 그레테는 시체 쪽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부모님의 뒤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할멈은 방문을 닫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아직 이른 새벽인데도 신선한 공기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어느덧 3월도 말일이 가까워졌던 것이다. 3명의 하숙인들이 방에서 나와 아침 식사를 찾으며 모두 어리둥절해했다. 그러나 모두가 그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아침 식사는 어디 있죠? 우두머리 격인 남자가 할멈에게 불쾌한 듯이 물었다. 그러나 할멈은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입에 대고 빨리 그레고르의 방으로 와보라는 신용을 했다. 세 사람은 할멈이 시키는 대로 그레고르의 방으로 가서 다소 낡아 보이는 우덧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는 완전히 밝아진 방 안에서 그레고르의 시체를 둘러싸고 섰다. 그때 제복 차림의 잠자씨가 한쪽 팔은 부인에게 또 한쪽 팔은 딸에게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다. 모두 눈물에 젖은 얼굴들이었다. 그레테는 가끔 아버지의 팔에 얼굴을 묻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잠자씨는 이렇게 말하고 두 여인에게 부축받던 팔로 현관을 가리켰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다소 놀란 듯이 말했다. 다른 두 사람은 뒷짐을 진 채로 계속 손을 비벼대고 있었다. 마치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쟁이 한바탕 벌어지기를 즐거이 기다리기라도 한다는 태도였다. 내가 방금 말했던 그대로요. 잠자씨는 이렇게 말하고 두 여인과 함께 나란히 하숙인들 앞으로 걸어갔다. 우두머리 격인 사내는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선 채로 이 복잡한 일들을 새롭게 정리하려는 듯이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시다면 나가겠습니다. 그는 잠자씨를 쳐다보았다. 벼랑간 겸손한 기분으로 마치 이 새로운 결정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승낙을 구하고 싶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잠자씨는 몇 번인가 눈을 크게 뜬 채 그저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그러자 그는 정말로 곧장 자신들의 방 쪽으로 걸어갔다. 다른 두 사람은 꼼짝도 않고 서서 이들의 대화를 주시하고 있더니 곧 그의 뒤를 따라갔다. 마치 잠자씨가 먼저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가서 자신들과 그 사내 사이를 가로막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방 안에 들어서자 세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옷장에서 모자를, 지팡이 통에서 지팡이를 뽑아들고 무뚝뚝하게 인사를 하고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그들이 나가자 비로소 집안은 온전히 가족들만의 것이 되었다. 잠자씨 가족은 오늘 하루를 휴식과 산책이나 하며 보내기로 했다. 그들은 쉬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뿐 아니라 반드시 휴식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은 테이블 앞에 앉아서 잠자씨는 지배인 앞으로, 잠자 부인과 그레테는 상점 주인 앞으로 각각 결근계를 썼다. 그때 마침 할멈이 와서 아침 일이 끝났으니 그만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결근계를 쓰던 채로 얼굴도 들지 않고 고개만을 끄덕거렸다. 그러나 좀처럼 할멈이 돌아가려는 기색이 없자 그들은 불쾌하다는 듯이 얼굴을 쳐들었다. 무슨 할 말이라도? 할멈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문 앞에 서 있었다. 마치 가족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도 알려주려 했다가 상대방이 캐묻지 않는다면 알려주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할멈의 모자 위에는 작은 타조 깃털 하나가 거의 수직으로 세워져 가볍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아직도 무슨 일이 남았나요? 잠자 부인이 물었다. 할멈은 가족들 중에서 잠자 부인을 가장 존경하고 있었다. 네, 그녀는 대답했으나 정다운 미소를 짓느라고 곧바로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이제 옆방에 있는 것을 치워야 할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벌써 다 치워 놓았어요. 잠자부인과 그레테는 쓰다만 결근개를 계속 쓰려는 듯이 다시 고개를 수그렸다. 잠자씨는 할멈이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것을 눈치채고 손을 내밀며 단호하게 그만두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할멈은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하자 자신이 해야 할 바쁜 일들을 생각해내고는 기분이 상한 듯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할멈은 휙 돌아서서 요란스럽게 문을 닫고 돌아갔다. 저녁에 오면 할멈을 내보내도록 합시다. 잠자씨가 이렇게 말했으나 부인도 딸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간신히 되찾은 마음의 평정이 할멈 때문에 다시 깨질까 두려웠던 것이다. 두 여인은 일어나 창가로 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 있었다. 잠자씨는 의자에 앉아 몸을 돌려 잠시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다. 자, 그만 이리로 와요. 자꾸 지난 일을 생각하면 무엇하겠소. 이제는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그녀들은 잠자씨를 위로하고는 서둘러 결근개를 썼다. 잠시 후 그들은 함께 나섰다. 수개월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전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다. 전차 안에는 그들뿐이었으며 따스한 햇볕이 전차 안으로 비쳐들었다. 그들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안히 앉아 앞으로의 일들을 이것저것 상의했다. 잘 생각해보면 그들의 앞날이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서로 물어본 일은 없었지만 세 사람의 직업은 모두가 괜찮은 편이었고 앞으로도 유망한 직종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집을 옮기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레고르가 마련한 집에서 계속 살아왔다. 그러나 세 사람은 현재의 그 집보다 작고 집세도 싸고 무엇보다도 위치가 좋고 전체적으로 실용적인 집이 필요했다. 대화를 하는 사이 우울해 보이던 그레테는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잠자 부부는 딸이 아름답고 탐스러운 한 여인으로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잠자 부부는 말없이 시선을 주고받으며 앞으로 딸을 위해 좋은 신랑감을 찾아 주어야 할 때가 곧 올 것이라 생각했다. 이윽고 전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레테는 제일 먼저 일어나 젊고 싱싱한 팔다리를 쭉 뻗었다. 잠자 부부는 그런 딸의 모습에서 그들 가족 앞에 펼쳐질 희망찬 미래를 엿보았다.